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제 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들었단 말이죠. 이 자소서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자소서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2번, 3번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2번, 3번 항목이 통합되고 3번 항목이 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좀 포인트를 두고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에서 본인과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2가지 선택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경력 등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달라라고 했었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과 경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를 좀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2번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3번 항목이 이제 한전의 이슈를 이야기해달라라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2번과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와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과 노력을 작성하고 그리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 네. 한국전력공사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본인의 해당 이슈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의견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이야기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글자 수인 것 같아요. 뒤에 이슈와 함께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이 합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수는 그대로 700자다. 똑같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700자 해서 1400자 정도 작성하시던 걸 700자로 줄여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번 항목이 추가됐는데요.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들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경험을 작성을 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걸 작성해달라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3번 항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조직 적응력, 결국 팀워크, 갈등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사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 생긴 항목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하시던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겠고 함께 일한 경험 중에서 의견 충돌 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것이고 그냥 단순 갈등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생긴 갈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작성을 해주셔야 될 bu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600자입니다. 700자에서 또 100자 줄여서 600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뭐 구구절절 막 스토리를 너무 작성하지 말고 좀 핵심만 작성해달라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례보다는 좀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나만의 방법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뒷부분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소서 항목에는 3번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생각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우선 한국전력의 작성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직무 역량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원래 좀 직무 역량을 강조하기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뭐 2가지 항목에서 직무 역량을 모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항목에서는 인재상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연계해서 교육사항이라든지 경험, 경력을 기술해달라라고 1번 항목에 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항목에서도 역시나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뭐 교육, 경험, 경력 등 노력을 좀 작성해달라라고 하면서 기업의 이슈를 원래 3번에 있던 항목을 2번으로 옮겨오면서 역량과 좀 부각해서 합쳐져서 보겠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거든요. 역시나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1번에서도 교육 경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2번에서도 교육 경험 상황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떤 걸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1번에도 교육사항이 있고 이번에도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분배하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같은 걸 작성하시기에는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나눠서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선 교육사항에 어떤 걸 적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거든요. 경험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직무 관련 경험을 쓰면 되는데 교육사항이라는 범위가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대졸 신입이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으셨던 직업 교육이 있을 것 같고 또 외부에서 받으셨던 직업 교육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공하셨던 부분 중에서 전공자라면 여러분들이 좀 잘했던 과목 또 내가 특히 이 부분을 좀 부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과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교육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시거나 또 어떤 강좌를 수강하시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교육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학교 내나 외부 다 상관이 없는데 사실 직업교육의 그 범위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직무와 관련된 거면 어떤 교육이든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뭐 주의사항이 있다면 같이 짚어주세요. 네, 교육사항을 또 외부에서 한 활동이다 보니까 좀 기업마다 좀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요. 교육사항이다라고 하면 직무 관련해서 했던 내가 생각할 때 이 과목을 수강했던 혹은 이 교육을 받았던 것이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 NCS 코드 없는 직무 교육을 작성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꼭 고용노동부 HRD 넷에서 지정 등록된 NCS 코드가 있는 교육이 아니더라도 작성하셔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국전력에서는 따로 NCS 코드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라도 이 교육을 받았던 것이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증빙을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수강증으로 증빙을 한다거나 이렇게 증빙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을 하실 수 있는 활동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소서의 항목의 큰 틀의 어떤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항목이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기소개서 1번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1번 항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에서 본인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2가지 선택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해서 교육사항, 경험, 경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항목 자체가 쉬운 항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한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작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써야 되는지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는 인재상이죠. 인재상을 한 가지도 아니고 2가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2가지를 선정하신 다음에 내가 왜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본인의 인생 가치관과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역량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서 했던 또 노력이라든지 교육사항, 경험, 경력 등을 여러분들이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이제 인재상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우선은 한전에 좀 인재상이 어떤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전의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꼼꼼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아무래도 인재상을 몰라서 작성을 못 하신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셔서 작성하기 어려워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재상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서 가치관 연결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네. 내 인생에 어떤 가치관과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인재상마다 어떤 가치관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인재상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인재상은 크게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도전적 인재, 가치 창조형 인재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기업가형 인재인데요. 설명은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주인의식,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
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기업들에서 좀 오너십을 가진 인재를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조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임원진만의 기업가 정신으로는 이 기업이 온전히 잘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좀 오너십을 가지고 내 회사처럼 내 일처럼 일을 할 때 회사가 점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계속 도전을 하고 어떤 일을 내가 맡았을 때 이 일이 뭐 나는 단순히 이 역할만 하면 되지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일처럼 하고 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은 인재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이나 영역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열정을 가진 인재다. 또 관행에 속박되지 않고 좀 적극성을 가진 인재다. 그리고 회사 일을 좀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인재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가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와 연결을 해보면 좋으냐라는 질문에는 뭐 비전이라든지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목표의식이라든지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혹은 어떤 조직에 있어서 나는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는 성취라든지 전문성 또는 창의성이나 개척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치 단어로서. 그리고 도전도 역시나 오너십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도전이라는 가치 키워드를 사용해 보셔도 잘 어울려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가형 인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다음 거는 좀 제가 생소해서 그런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통섭형 인재인데 이것도 뭐 리더십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까요? 통섭형 인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통섭형 인재라고 하면 일단 설명을 해놓은 걸 한번 읽어보자면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넘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이 조직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인재다. 어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대단한 인재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아무래도 우선은 멀티 스페셜리스트에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통섭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통섭형 인재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리더십, 조직의 융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의 화목, 분위기 이런 쪽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른 해석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던 어떤 인재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일반적이었거든요. 제너럴리스트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전문화되고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된 유형을 제너럴리스트다라고 한다면 좀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맡은 한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회 분위기상 좀 제너럴리스트가 각광을 받는 때가 있었고 또 스페셜리스트가 좀 각광을 받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다변화되고 또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따로 나누기보다는 이 둘의 장점을 잘 가지고 있는 멀티 스페셜리스트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와.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합쳐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너럴리스트가 좀 경험이 다양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스페셜리스트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합쳐본다면 좀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통해서 어떤 한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전에서는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넘어서 또 이것도 넘어가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조직 역량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협업이라든지 통솔, 뭐 리더십 이런 쪽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멀티 스페셜리스트로서 정보와 지식을 좀 융합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조직과 함께 갈 수 있는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좀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인재
이쪽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독창적으로 좀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내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을 또 통섭하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해당 역량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리더십, 뭐 성취, 전문성, 또 협업이나 통솔 같은 가치관을 함께 사용해 보신다면 이 인재상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다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인재상들이 어떻게 보면 통섭형에도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인재상이 바로 도전적인 인재예요. 이건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통섭형 인재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네. 도전적 인재 좋아해서 이거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잘 선택을 안 하시고 좀 도전적 인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어떤 세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전적인 인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다 도전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전에 도전하고 계시다면 이미 어떤 도전과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실패와 좌절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오뚜기같이 계속 일어나서 도전하는 인재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보았던 기업가형 인재, 그러니까 오너십을 가진 인재와 함께 도전적 인재 두 가지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통섭형 인재이면서 좀 도전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적 인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척이나 도전, 성취 같은 도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가치관을 설명하기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요즘 가장 각광받는 인재상이 아닐까라고 감히 예측해 보는데, 네. 크리에이티브한 인재, 가치창조적 인재인데요. 이거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요? 저도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가치 창조형 인재라는 것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인재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마인드에 기반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충족해내는 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가형 인재이면서 가치창조형 인재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가치창조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만 읽으시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그리고 가치창조형 인재 비슷비슷한데 제가 컨설턴트로서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좀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 면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치창조형 인재는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 본인 스스로 새로운 동기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즐거운 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잘 부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저는 요즘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더 부각되는 인재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냥 내가 누구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떤 업무에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치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 볼 수 있는 가치는 뭐 발전이라든지 좀 개척, 미래지향적 이런 단어들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인재상을 좀 빛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번 항목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좀 두 가지 선택해야 되니까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인재상들을 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2번과 3번이 통합이 되어서 2번으로 이번에 제시가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와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노력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이슈 한 가지에 대해 본인의 견해와 해당 이슈에 대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근데 700자 내에 써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이번 항목이 가장 어려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전 자소서 항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 동기라든지 개발 어떤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회사의 이슈까지 작성을 해라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절실함
또는 어떤 관심도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채가 있네, 나도 한번 지원해봐야지라는 이런 허술을 걸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취준생의 입장에서 지원자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지금 700자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라는 예.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다 따로따로 작성하면 700자 안에 거의 한두 줄 정도만 작성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 이번 항목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도 작성하셔야 되고 희망 직무도 밝히시면서 그 직무를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역량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도 써야 되고, 그리고 한전의 이슈와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여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기여 방안까지, 비전까지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부드럽게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먼저 지원 동기를 작성하려고 하셨을 텐데 저는 지원 동기와 한전의 이슈를 함께 언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갖고 지원을 하셨겠지만 좀 영리하게 접근을 해보자면 나는 어떤 한전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는 어떤 지원 동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됐었던 이슈이기도 하고 그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같이 밝히면서 이것이 내가 지원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지원 동기와 이슈를 함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슈와 이런 지원 동기로 해당 직무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 직무로서 앞서 말했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슈와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로서의 비전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실 이거 자체가 지원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런 기여점과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해 왔었는데 이런 교육사항이나 경험들이 이런 내가 기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다 따로따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입사 동기와 역량을 이슈와 맞춰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중요한 게 사실 한국전력의 이슈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이슈 찾는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싸매고 계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서칭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한전 이슈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기사 잠깐 보고 작성을 하시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그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사를 지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스텝 더 들어가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좀 너무 무거운 주제를 선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거운 이슈를 선택을 하고 내가 견해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너무 무거운 이슈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해결 방안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기업도 지금 해결 방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해결 방안을 내려고 하다 보면 자소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이슈들과 가벼운 견해와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이슈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조금 영리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다트 사이트를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업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를 다운을 받으셔서 사업 보고서 안에 신규 사업 등의 내용이나 전망 이렇게 기업이 레포트를 써서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면서 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도 홍보센터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된 자료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뿐 아니라 다트의 사업 보고서를 참고해서 다소 좀 가벼운 이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3번 항목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의견차를 보였던 사례,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방법,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네, 협업과 갈등 관리 묻는다고 하셨죠? 네,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 출제됐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과 갈등 관리의 경우에는 결국 조직 적응력을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공사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그냥 일을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성원들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직과 융화해서 같이 나아가느냐라는 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면모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정확히 명시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직무 경험이 있으시다면 직무 경험 안에서도 좀 조직 내의 갈등을 꼭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협업보다는 이 갈등,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해결하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갈등 관리 문제를 쓰려고 하니까 사실 사람이랑 별로 갈등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소재를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늘 그렇잖아요. 어떤 내가 상대 이야기를 깊게 들었을 것이고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이 과정 자체가 뻔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례를 선정하실 때 너무 뻔해서 고민이에요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소재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 생긴 항목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줘서 작성하고 싶어, 난 좀 잘 보이고 싶어 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주신다면 색다른 소재라든지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독창적인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재를.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창적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늘 다 비슷비슷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저는 사실 좀 여러분들이 좀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 600자라는 이 글자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이 문제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기에는 부족한 글자 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내가 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나열을 하나하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다. 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 두 줄,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를 작성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이런 성품을 갖고 있구나를 힌트를 좀 미리 주는 거죠.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나더 클래스. 그러니까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셨는데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예를 들면 팀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갈등이 생겼다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게 됐고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청을 열심히 했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고 이렇게 구구절절 나열하시는 경우들이 스토리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갈등을 접근하는 방법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두세 줄 작성해 주셔라 라고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굉장히 간략하게 상황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좀 작성을 해주시고 뒷부분에 저는 조직 내에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가치관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람마다 연령이나 성별, 환경에 따라서 업무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내 업무 스타일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상대방의 업무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부터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면 이걸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라고 하고 뒤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쭉 읽고 나서 이 사람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어떤 수수께끼처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라고 이미 얘기해놓고 다양성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인사 담당자로부터 내가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여주신다면 같은 글이지만 좀 읽고 나서 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어나더 클래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들으면서 소윤 쌤의 말하기 실력이 어나더 클래스가 아닌가. 진짜 어나더 네. 클래스. 아, 제가 처음 뵙지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쵸? 생각 들면서 자, 오늘 1, 2, 3번 문항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 팁을 들어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전력공사 지원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채용 시장에도 조금씩 활기가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컨설턴트로서도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한전 채용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